오늘부터요 4주간 문제풀이 하면서 그 다음에 썸머리 하면서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읽는 거는 의미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은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답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 저런 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쓰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터득할 수 있게끔 좀 해드리면 될 거고요. 의학은 다른 과목하고 조금 달라요. 쓰는 게 조금 다르고요. 시험 배점을 그동안에 보다 보면은 팩트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요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다른 과목들은요 이렇게 논술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쓰면 돼요. 그런데 이 의학은요 애초부터 답이 틀려서 한 바닥을 써봐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해서 그러니까 그 계획은 상해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상해편이 훨씬 많아요. 왜 많느냐면요. 그동안에 기출문제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상해 쪽이 좀 편하실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문제가요. 조합으로 이루어서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여지껏 다 나왔어요. 이미. 상해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작년도 꼭 재작년 시험을 보다 보면요. 그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에서요. 꼭 한 문제, 두 문제는 황당무계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사실은 이제 선생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그런 문제에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좀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나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그런 문제들은요.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면 그냥 공란으로 비워놓지는 말고요. 그냥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동안에 했던 것들 조금 논술 형식으로 논술 형식이 아니라요. 그냥 풀어서 쓰세요. 이 작년에 시험 문제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냐. 그래서 1교시 시험 보고 그냥 2교시 안 들어왔다는 사람들 있고 작년에 그랬어요. 왜? 의학이 황당해서. 근데 실제로 제가 문제를 받아보니까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잘 마음만 가다듬고 여기 봤으면 되는데 생전 보도 듣도 못하는 문제 하나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9문제가 흔들렸어요. 실제적으로는 9문제가 흔들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여지껏 접해보지도 않은 문제 이거를 산부인과 애기 신생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다 몰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9문제 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황당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페이지 펴보시면요. 상해 문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상해 그 문제가 아니라 상해 그 개요가 나와 있죠. 이게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혹시 이 책을 한번 들춰보신 적이 있나요? 보시면은요, 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저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뒤바뀌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문제로 나왔던, 어떤 해는 문제로 나왔던 게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답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제가 문제를 풀 때, 요 답은 요거야. 요렇게 풀지 말고요. 요 답은 요렇게 푸는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됐을 땐 어떻게 푸는지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2008년도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요. 출제자가 아주 편리한 문제예요. 10개 써라. 그래서 10개에서 8개 쓰면 8점, 7개 쓰면 7점 이렇게 해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도 요즘 들어서는 과거에 그 작년 패턴하고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아주 좀 선호하는 문제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를 10가지 나열해라. 나열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은 10가지 쓰면 돼요. 근데 10가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1점
10개 쓰니까 나는 끝났어.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이거 끝났어. 이렇게 하면은 1점을 다 못 받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요. 뭐를 써야 되느냐면 굴곡이야 그러면 간단한 내용 정리. 굴곡이야 그러면 각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모션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인체를 공부할 때는요. 이게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외우다 보면 막 헷갈려요. 헷갈릴 때는요. 덜 헷갈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해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어떻게 봤구나, 어떻게 했구나 하는 거를 이미지를 각인을 좀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굴곡이야. 그러면 이렇게 굴곡했어. 그럼 이게 뭐지? 각을 이루었구나. 각을 이루어서 구부리는 거야. 라고 보면 되고요. 야, 신전이야. 그러면 구부렸으니까 펴는 거야. 이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체는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칭. 그래서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고 여러분들이 삼보험에서 부위 얘기를 할 때요. 오른쪽 팔, 왼쪽 팔, 팔이야 라고 하지 않고요. 항상 방향을 줘서요. 오른쪽 팔, 왼쪽 팔 또는 다친 팔, 다치지 않은 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양측을 나누는데요. 주로 우측, 좌측을 나눌 수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뭔가가 상해를 입고 그 다음에 힐링이라는 말 우리 많이 썼죠. 치유가 된 다음에 그러면 뭐가 문제야? 후유장애가 남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요. 그러면 뭐야?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친 쪽 또는 그 다음에 다치지 않은 정상 측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보통 그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응용할 때는 항상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측인데 어떻게 양측이야? 오른쪽, 왼쪽 또는 뭐예요? 정상측 또는 환측이라는 말 쓰죠. 다친 쪽, 다치지 않은 쪽. 그래서 정상, 그 다음에 아픈 쪽. 요거를 꼭 구분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눈도 2개. 귀도 2개, 그죠? 콧구멍 2개, 양쪽 팔, 그 다음에 양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겹쳤을 때 바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중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운동이 안쪽으로 들어오느냐, 바깥쪽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보통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냐면은 안쪽으로 향해서 뭔가를 하고, 그죠? 우리가 팔을 모으세요 할 때 안쪽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펼치세요 할 때 바깥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행위,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가는 행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얘기할 때 인체는 각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그러면 정중앙을 중심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뭐야? 멀리 나가는 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내전, 외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면으로 가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팔만 정중면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걸 내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리도 다 똑같죠? 다리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다 내전, 바깥쪽으로 하는 건 다 외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정중면, 정중앙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는 내전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멀어지는 걸 외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팔다리는 거의 같아요.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실 때 팔다리 공부할 때 관절 공부할 때 뭐 상지의 3대 관절, 어깨, 그 다음에 뭐 주관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점점 한글화 하잖아요. 한글이 더 어려워 사실은. 그런데 어깨 관절 뭐예요? 여기는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절들 자체들은 하지도 똑같아. 여긴 뭐라 그래요? 엉덩이 관절이라고 얘기해서 엉덩이는 여긴데 왜 여기라고 얘기할까 그러는데 어쨌거나 엉덩이 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촉관절이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발목 관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또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걸 쓸 때 뭐 주관절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올드하게 쓰지 말고 가로 열고 손목 관절 한번 그렇게, 아니 족관절 해놓고 손목 관절 하면 안 되지.
예, 발목 관절 요렇게 가로 열고 만약에 그렇게 한 번씩 써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에 손사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요 손목하고 발목하고 비슷해요. 어깨 관절하고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 엉치 관절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어깨 관절이 주로 할 수 있는 운동 범위는 어떤 것들이에요? 어깨 관절. 지금 똑같아. 가장 기본적인 거 굴곡, 신전, 내전, 외전까지 다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각 관절의 4가지 움직임은 거의 같아요. 똑같아. 기본이야. 그러면 굴곡, 신전, 내전, 외전은 기본이고요. 여기서 뭐예요? 약간의 둥글둥글하게 회전력을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력을 가해지는 거는 어깨 관절하고 고관절, 이 엉덩이 관절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요, 약간의 이 손목도 그렇고 이 주관절이라고 얘기하는 팔꿈치 관절도 약간의 회전력은 있어요. 그리고 무릎도 약간의 회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구부렸다 폈다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도 돌아가요. 그런데 주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운동이 아니어도 약간의 그런 운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회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약간의, 그러니까 많이 회전이 될 수도 있고 적게 회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회전이 방향을 주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냐,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측이라는, 그러니까 안 내자를 쓰고 밖 외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외전, 외회전이라는 말 써요. 그런데 쓰다 보면은 10개를 쓰라 그러는데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까지는 써서 5개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창피하고 뭐고 없어요. 틀린 말이에요. 내외전, 외회전은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디퍼런트예요. 저희 애가 맨날 저한테 단어 선택을 잘하라고 그래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건 다르다고. 틀린 건 wrong,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저도 맨날 그런 말을 혼용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면 비슷한 의학은 5글자에서 3글자만 맞으면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아예 다릅니다. 예, 틀린 답이 될 수가 있어요. 틀린 답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줘서 내외전, 외회전, 그럼 벌써 몇 개? 아까 5개에서 내외전, 외회전 이렇게 들어가니까 7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좀 있어요. 규칙성이 있는데 꼭 손목에서 뭔가가 탈이 나요. 그죠? 손목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배웠던 게 뭐예요? 해부학적 자세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의사들도 잊어버리고 우리도 다 잊어버려요. 해부학적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을 정면으로 두고 양쪽 팔을 늘어뜨리고 그냥 정면을 보는 자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예요. 이 자세란 말이에요. 이 자세. 그러면 당연히 손바닥이 앞을 향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모든 운동이나 이런 거의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목을 구부려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손을 이렇게 구부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부려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굴곡이고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굴곡이야. 그러면 신전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굴곡했으면 반대로 하는 게 이게 신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놓고 이게 굴곡이었으면 이게 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범위가 똑같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운동 범위가 달라요. 운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굴곡 신전이 헷갈려진다는 거예요. 원칙의 굴곡은 뭐예요? 이게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이기 때문에요. 손바닥 쪽이 위를 향해서 구부리는 게 굴곡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손사 실무하실 때도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굴곡 신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굴곡이야 신전이야 얘기할 때는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방향에서 굴곡이에요. 원래는. 그랬더니 이게 원칙인데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헷갈려지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부려서 어떻게 했더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방향을 주는 거예요. 굴곡 신전을 할 때도 아까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면 손바닥 쪽으로 굴곡이야, 손등 쪽으로 굴곡이야를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헷갈려. 그래서 손목에 있어서 굴곡신전이야 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료 기록을 나중에 떼서 볼 때 굴곡신전을 한번 찾으려고 그래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 쟀나?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명히 전부 다 방향을 줘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가 봤을 때, 의사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손바닥 쪽으로 굴곡이야. 그러면 됐죠? 그러면 손등 쪽으로 굴곡이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싹 뒤집어서 check이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거를 고스란히 진료 기록에만 남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손바닥 쪽이냐 등 쪽이냐에 대한 용어가 나오게 돼 있죠. 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많이 쓰는 등 뭐라고 했어요? 배측이라는 말을 썼어요. 배측.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손등 하면은 수배라는 말을 쓰죠. 그럼 발등은 족배라는 말을 쓰고요. 또 등이 어디 있어? 진짜 등. 진짜 등. 그러면 이 등은 또 어떻게 써요? 허리 요자를 써서 요배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굴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배측 굴곡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무슨 소리야? 손 등 쪽으로 굴곡하는 게 몇 도야? 라고 얘기하는 이 문구는요. 배측 굴곡, 저측 굴곡은요. 손목, 발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굴곡이 있으면 신전이 있어야 되는데 신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거의. 예, 쓰지 않습니다. 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때 쓸 때는요. 항상 뭐예요? 이쪽은 뭐야? 손바닥이죠? 손바닥은 바닥을 알리는 단어는 저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저. 원래 바닥은 저라는 말도 쓰는데 굳이 손바닥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측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장측이냐 저측이냐 그렇다고 해서 손바닥을 저측이라고 썼다고 틀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의학 용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질 않아서 그런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측이라는 말, 장측이라는 말을 써서 굴곡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굴곡을 몇 개가 나와? 일반적인 굴곡 신전이 나오고 배측 굴곡이야, 장측 굴곡이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까 회전이 나왔을 때도 회전이야 나왔고 내회전이야, 외회전이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한 2개 정도가 벼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4번, 외번 이런 말이 나와요. 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번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발목은 뒤집을 수가 없죠. 내 발목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엄지 발가락이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 중앙으로 가 있어. 그러면 중앙에서 가까운 측을 우리는 내측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 내측에 엄지발가락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방향이죠. 어떤 사람은 뭐 탈구가 심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은 뒤집을 수가 있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가락은 안쪽에 내측에 있는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 우리 발목이 움직일 때는, 굴곡신전을 얘기할 때, 어떤 게 굴곡이에요? 당기는 게 굴곡이야. 여기서는 굴곡신전 써도 돼요. 그런데 손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배측 굴곡, 저측 굴곡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써. 그러면 배측 굴곡이 나오고요. 그죠? 발바닥 쪽으로 저측 굴곡이 나와요. 요것만 있나? 굴곡? 우리 발은 어떻게 나? 요것도 있어, 요거. 까딱까딱이요.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는데 약간 까딱까딱 부채살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번이라는 말을 썼어요.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엄지발가락 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 그죠? 움직이는 거. 이거를 내번이라고 얘기하고요. 새끼발가락 쪽으로 약간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거를 외번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내번, 외번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봤더니 손목도 배측 굴곡, 장측 굴곡이 있는데 또 뭐도 할 수 있어? 요것도 가능해. 에? 요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얘도 내반, 외반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반이라는 말도 쓰고요. 번이라는 막 헷갈리게 써요. 그런데 이거를 또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또 잘 안 보이죠? 사선이니까. 그러면 제가 썸머리니까 지금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팔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 어떤 뼈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뼈가 어떤 뼈예요? 팔에서 위에 하나, 아래 두 개, 짜잘한 것들. 맞죠? 자, 다리도 큰 거 하나, 아래 두 개, 짜잘한 것들. 똑같아요. 생기게. 크고 조금 작고의 이 차이예요. 그러면은 큰 뼈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들어가줘야 되잖아. 아, 어디가 부러졌어? 팔이 부러졌어. 위팔뼈야, 아래팔뼈야, 손이야.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팔뼈를 우리는 뭐 상완골, 상박골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뼈 두 개가 무슨 뼈예요? 요골, 처골, 그다음에 뭐 좌뼈, 노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이게 가죽에 섞여 있어서 어떤 게 요골이고 어떤 게 척골인지를 구분이 안 가. 구분하실 수 있어요? 구분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대. 어떻게 구분하죠? 그냥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려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손을 쫙 펴고 손가락에서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엄지 쪽을 타고 가요. 항상 내가 이렇게 바뀌어도 엄지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엄지 쪽을 타고 들어가서 손목 쪽으로 가서 내가 손을 딱 만졌더니 어떻게 해요? 좀 약간 널따랗게 잡혀. 이거를 우리는 요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의 뼈에 있어서 이 뼈에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좌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심은 뼈를 이름을 따서 이름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렇게 엄지 쪽에서 쭉 내려와서 손목 쪽에서 잡히는 걸 요골이라고 얘기하면 자, 또 하나 엄지 쪽에서 쭉 내려와서 저 도톰한 부분을 지나서 이 손목 있는 대로 내려가서 쭉 한번 깊이 눌러보면 콩콩콩 뛰는 게 있어. 이걸 우리는 동맥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이 이름을 뭐라고 하면 돼요? 요골 동맥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쭉 내려와서 우리가 신경을 하고 싶어. 쭉 내려와서 엄지 쪽을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을 그러면 무슨 신경이라고 하면 될까요? 요골 신경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시험 처음에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때는 신경편, 뼈에 있는 뭐 골절편, 그 다음에 뭐 근육편, 요거를 하다 보니까 각각 놀아 이게. 똑같은 부위인데도 각각 놀아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종합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손목을 지나가다가 엎어져서 손목을 부러졌어.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손목이 부러져.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뼈만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골절이 됐어요. 그럼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여기 안에 겉에 싸고 있는 건 뭐지? 근육, 신경, 혈관 이런 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손목 중에서 골절은 뭐 요골이래. 요골 원위부가 골절이 됐대. 그럼 이쪽이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신경, 혈관 얘기를 할 때 그냥 제가 예전에는 퉁 쳐서 얘기했어요. 그냥 신경, 그다음에 혈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쪽 부위가 만약에 다쳤으면 요골 쪽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다쳤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게끔 하면 돼. 그러면 지금 많이 나갔어 내가 이거 하다가. 자, 그러면 손목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요골 측 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다 이렇게 움직여. 맞죠? 그러면 움직였는데 완전 굴곡을 하려니까 굴곡 같지는 않아. 각을 이루면서 구부렸긴 마찬가지인데 다른 거는 이렇게까지 구부렸는데 얘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선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 약간 사선이죠? 그래서 뭐 요골 사위, 사선, 오블리크라고 하는 사선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척골 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얘도 사선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변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축으로 움직이는 거, 척축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요골 사위, 척골 사위라는 말도 쓰고요. 약간의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굴곡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러면 요축으로 굴고 척축으로 굴고 그랬는데 이게 몇 도야? 그러면 사선으로 됐기 때문에 몇 도 정도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에 관한 용어들은요. 가장 기본 4개 굴곡, 신전, 내전, 외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회전을 하는데 안쪽으로 회전이냐 바깥쪽으로 회전이냐 그 다음에 위쪽으로 굴곡을 하는데 다 똑같은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등 쪽이냐
파닥 쪽이냐? 또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데 있어서 완전히 움직이는 것도 있고 반쯤 움직이는 게 있더라.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땐 이거를 줄줄줄줄줄 10개 여러분들 그 어린 친구들은 이 책을 통째로 외우고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외워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면 못 풀어. 왜? 다 아는데 못 풀어. 응용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외울 때 그냥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굴곡, 신전, 내전, 외전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여기서 응용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응용은 내측으로, 외측으로, 회전, 그죠? 그 다음에 반쯤 움직이는 거 요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알아두기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볼록하거나 돌출한 부위. 자, 뼈는 다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튀어나왔어, 요렇게 튀어나왔어 하는 돌출 부위가 많아요. 그러면 이 돌출 부위하고 사실은 그 관절을 이루려면 움푹 들어간 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튀어나온 거가 있으면 움푹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용어만 조금 알아두시면 더 훨씬 더 편할 거다. 가장 기본은요. 툭 튀어나온 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예요. 과인데 항상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가 있는데 얘도 과고 얘도 과야. 그러면 다 과 해도 돼요. 하지만 항상 이름을 할 때는 뭐예요? 방향을 줘야 된다 그랬죠? 방향. 안쪽에 있는 과 내과라고 얘기할 거고 밖에 있는 과 외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항상 과라는 말을 쓸 때는 안쪽에 있는 내측과야, 바깥쪽에 있는 외측과야. 그래서 측이라는 말은 좀 생략을 해. 그래서 외과, 내과 이런 말 써도 되고요. 여러분 굳이 나는 내측으로 써야 되겠어? 괜찮습니다. 내측과 외측과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측이라는 말은 방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약간 생략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외가 하면 돼요. 근데 제 맘대로 내가 외가를 해? 어느 쪽이 이렇게 딱 뼈를 그려놓고 어느 쪽이 내측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보니까 머리통 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의학에서 뼈 이름을 쓸 때는요. 모양을 참 많이 봐. 저거 꼭 애기 머리통 같이 생겼어. 그러면 얘를 두라는 말을 쓸 거예요. 머리 두자를 써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얘가 뼈니까 일반적으로 머리 그러면 사람 그냥 머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뼈에 있는 머리 같이 생겼어 라고 해서 골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골두 쪽은 항상 내측을 향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골두가 바깥쪽을 향하면 다리가 어떻게 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골두 쪽은 내측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뼈가 이름이 나왔을 때 골두 쪽에 있는 게 내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깥측이 외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양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있으니까 여기 잘록한 부분이 또 있죠. 머리가 있으면 잘록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목 부분이 있어. 그러면 여기를 목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다른 말로 경부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대퇴골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부러지면 대퇴 골두골절, 여기가 부러지면 대퇴 경부골절, 그 다음에 여기가 부러지면 대퇴 외과골절, 그 다음에 여기가 부러지면 내과골절, 그 다음에 응용 들어갑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죠? 과하고 과 사이에 이렇게 부러졌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 과하고 과 사이 간자를 쓰면 돼. 과간골절 하면 돼요. 그런데 위에가 부러졌어. 근데 이거를 과도 아닌 것이 과간도 아닌 것이 윗부분이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과 윗부분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상과부골절, 과상부골절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부러졌네 그랬더니 그냥 가운데네. 간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해부학적 그걸 배웠을 때 항상 3등분으로 나눠서 머리 있는 쪽을 심장이 이쪽으로 가죠? 심장. 그러니까 얘를 근위부,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걸 원위부예요. 그래서 근위부골절, 원위부골절, 가운데는 그냥 간부골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뼈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상병명이 나와요. 진단명이 나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단서 보고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딱 놓고 보면 항상 그림 그려가지고 머리통 부분 머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잘록하니까 목이 있네. 그 다음에 몸이야.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몸통이다. 그럼 몸통 체부라는 말도 써요. 체. 그래서 우리가 척추체 골절을 할 때, 자, 추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몸통이야. 어디 잘록하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머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몸땡이야.
그러니까 체부예요. 그래서 추체라는 말 쓰고 이걸 봤더니 이게 뭔가 튀어나왔어.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움푹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돌기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얘도 돌기, 얘도 돌기야. 그랬더니 다 이름이 돌기니까 좀 이상하잖아. 방향을 좀 한번 줘볼까? 양쪽으로 이렇게 횡이네. 여기다가 그러면 횡돌기야. 뒤쪽으로 푹 튀어나왔어. 국돌기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용어만 알게 되면 나중에 그 뼈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뭐 이상한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름을 그렇게 줬다. 이거 하나만 하면은 이게 다 이제 끝나요. 기본적으로. 손사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진단서 보는 거야. 진단서 갖고 와서, 진단. 보험회사에서 제일 먼저 가장 기본 기초 서류가 뭐예요? 진단서야. 진단서 없이 저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후요장에 뭐가 어떻게 다쳤는데 팔이 안 구부려? 얘가 원래 선천적으로 구부려져 있는 건지 다쳐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단서야. 진단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단명이야. 상병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병명 쓸 때 그냥 뭐 상완골골절, 요골골절, 척골골절 이건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부위나 방향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룩하거나 돌출한 부위에 관한 용어는요 많이 쓰는 게 두 번째 과가 가장 많이 쓰고요. 돌기는 여러분들이 돌기를 가지고 움푹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죠? 돌기는 튀어나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돌기는 다 알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과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 결절, 밑에 보니까 또 과가 또 있어요. 이 과는요. 두 번째에 있는 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문으로 다르죠. 이게 제일 문제야. 한글로는 똑같은데요. 영문으로 의미가 틀린 것들. 눈이면 다 똑같은 눈. 이 눈도 눈이고 스노우도 눈이야. 근데 한글로 쓸 때는 다 눈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똑같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이 눈이 내리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로 쓸 때요. 영문이나 의학 용어에서는 다른 뜻인데 한글로 변환해서 왔을 때 의미가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마구잡이식으로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들이 요즘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쓸 때는요 항상 그래서 요즘은 진단서에 뭐라고 쓰냐면 한글로 써요. 한글로 쓰고 가로 열고 영문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헷갈리지 말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비골골절이야 그러면 어디도 비골이고 어디도 비골이야 여기도 비골이고 다리에 있는 것도 비골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로 열고 영문으로 써주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상골이야. 어디가 주상골이에요? 주상골이 어디 있어요? 손에 있는 게 주상골이에요. 근데 발도 주상골이 있어요. 그러면 주상골 골절 이렇게 나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내 맘대로 손에 있는 주상골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발 다쳤는데 손에 있는 주상골 그런 경우도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근데 똑같이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얘기했을 땐 이거는 부위를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얼굴 부위야, 손 부위야, 발 부위야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야 무식하다 소리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방향이라 그랬죠?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은 저 보세요. 어렵진 않죠? 항상 방향을 할 때는 기준점이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기준점이야? 정중앙. 정중앙이니까 안쪽이면 내측, 바깥쪽에 외측, 그 다음에 상하도 전부 그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앞뒤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돌기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돌기, 뒤쪽에 있는 돌기 이런 것들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상, 아래에 있는 거 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체예요. 추체면 이렇게 관절 돌기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4개가. 그러면 위쪽 부분은 상관절돌기라고 얘기하고 아랫부분은 하관절돌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아는데 이름들이 엄청 많아. 그냥 우리는 만약에 얘가 요추 1번이야. 그럼 요추 1번이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횡돌기야, 극돌기야, 관절돌기야 아니면은 뭐야. 이걸 왜 나눠? 나눠야지 돼요. 그래야 나중에 치료나 나중에 예후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거 내측, 외측, 그 다음에 근이, 원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배측, 그 다음에 저측, 장측, 그죠? 그 다음에 상하, 전후 다 마찬가지고 또 하나 뼈의 이름을 가지고 줬죠?
요축이야? 척축이야. 그죠? 이거는 발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발은 경골축이야, 비골축이야 잘 안 써요. 그런데 유독 손목에 있어서는 요골축이야, 요축이야, 그 다음에 척축이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축, 척축을 알아야죠. 항상 엄지 쪽이, 그죠? 이게 내측이야, 외측이야? 내측이에요. 엄지 쪽이 해부학적 자세, 외측입니다.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내측, 외측이라는 말 쓰지 않고 요축이야, 척축이야 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손 쪽에서 요축, 척축이야 라고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골절의 치유 단계예요. 골절의 치유 단계는 뼈는 항상 부러지게 되면 붓기 마련이에요. 붓기 마련인데 이거를 우리가 붙을 때 그냥 내비로 둬도 붙어요. 언젠가 붙어요. 근데 죽어도 안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우리 안 붙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분류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분류압은요, 현대의학에서는요, 거의 분류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분류압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어? 여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무슨 뭐 고령성 부전증이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뼈 잘 안 붙는 사람들은 뭐 암이 있다든지 뭐 이래갖고 죽어도 안 붙는 그런 성질을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뼈가 골절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하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붙을 때 어느 정도 한 3단계를 거쳐서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해에서 가장 흔한 게 골절이고 골절 다음에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치유 단계도 상당히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별표 치다 보면 다야. 그러니까 굳이 별표 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연도에서 2006년도 한 10년 흘렸죠. 지금 15년 지금 됐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면은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채점하기 편한 거는요. 골절 치유의 3단계를 써라가 아니에요. 채점하기 이제부터는 요즘 들어서는 그 많은 사람들 채점을 하려면 골절 치유 3단계를 써라 하면은 문제는 내기 쉬워. 근데 채점하기가 다 봐야 되잖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내죠. 골절 치유의 3단계는 염증기, 보건기, 마지막에 뭐가 있죠? 재형성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형성기에 대해서 쓰라든지 아니면 보건기에 대해서 쓰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키워드 세 개의 단계는 다 외워두시되 간단하게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게끔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뼈가 부러졌으니까 뼈가 부러진 걸 어떻게 알아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대표 증상이? 골절이 일반적인 증상이 뭐가 있어요? 응? 아프겠지. 여러분들은 골절이든 상해든 질병이든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통증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프지 않은 병원에 안 갑니다. 아무리 이게 뒤틀어져도요. 아프지 않은 병원에 안 가.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저히 아픈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통증이에요. 근데 통증인데 그냥 통증이 아니죠. 병원에 가면 뭐예요? 약 받고요. 엑스레이 찍고요. 피 검사하고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똑같죠? 머리 아파서 가도 다리가 다쳐서 가도 엑스레이 찍고 약 받고 이건 시험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치? 그거는 기본이고요. 어떤 엑스레이, 어떤 약, 어떤 처치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뼈가 부러졌어. 아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요? 부러진 쪽이 아파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골절의 주 증상이 뭘까요? 통증, 부종 이거 어디가 부러진 쪽에 국소적으로 부러진 쪽에 통증이 올 것이고요. 그쪽을 누르니까 아파요. 똑같은 통증인데 아프니까 압통이 있을 거고요. 움직여봐 그랬더니 못 움직이겠어요. 움직이니까 더 아파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더 아파요 하는 그런 운동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쵸? 이게 답이에요. 쓰실 때 통증, 부종 이거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골절 치유의 단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붓고 피나고 아프고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는요. 부러졌더니 갑자기 막 부어올라. 제가요. 한 달 조금 더 됐구나. 2달째 지금 들어가는데요. 제가 넘어져가지고 중족골 골절이 돼서 기부스를 한 달을 하고 지금 푼 지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그럴 때 징그럽게 아프더라고요. 넘어졌는데 아프고 그다음에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그 부위가 엄청나게 붓는데 다 붓지가 않고 딱 부러진 부위에 부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부러졌구나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여지없이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가 걸어보려고 하는데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계가 염증기 단계예요. 그래서 수상 후 5일 이내 어떤 것들은요 한 2, 3일 안에 다 해결이 돼요. 염증기가 짧아야 돼요. 그래서 골절을 일으키는 외상으로 인해서 그쪽 안쪽에 연부 조직이 다치면서 피가 나면서 붓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출혈, 혈종, 뭐 응혈 이렇게 있는 단계가 염증기다. 이 단계에서요. 만약에 외부에 이 염증 여러분은 염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면 안 돼요. 염증을 좋아하셔야 돼요. 이 염증이 없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염증기가 있어주고 이 염증기가 아물어야 그 다음부터 상처 치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염증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이 염증기가 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창상이 벌어져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해서 막 그 고름이 나고 하면 계속 염증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증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보건기. 진정한 의미의 골절 치유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뼈가 붙는 단계예요. 붙으려고 하는 단계예요. 이거는 뭐냐면 서로가 떨어져 있던 뼈 사이에서요 뭔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골진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서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진짜 뼈는 아니지만 약간의 뭔가가 막 석회화 물질이 일어나는 걸 얘를 가골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가골이 일단 형성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알아서 붙는 거예요. 근데 가골이 나올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보건기로 들어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음에 다쳤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수술해요.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 매일 엑스레이 안 찍죠. 매일 찍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찍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염증기가 한 5일 이내 지나가니까 염증기 다 하면 이제 보건기로 들어갈 거니까 일주일쯤 있다가 찍었어. 그랬더니 뭐가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럼 이제 보건기로 들어갔으니까 기부스 감고 집에 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붙었는데 집에 가요? 그거는 이제 의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섬유와 세포, 육아 조직에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가골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가골이 형성되는 시기다. 다른 말 다 쓰고 가골이라는 말 빠지면 조금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붙었어요. 붙어가요. 이제 붙어가서 의사가 한 달 있다 오세요. 저처럼 한 달 있다가 저 한 달마다 가요. 안 붙어서 지금도 안 붙었어요. 욕을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좀 그렇다고 수술하기 무섭고 그러고 지금 기부스 또 감아야 되나? 안 감아요. 디딜 때마다 아파요. 그러면 가골이 조금씩 형성이 되게 되면요. 우리 몸은요. 항상 뭐예요?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또 부러지면 어떡해. 항상 우리 몸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더 열심히 여기다가 더 꽉꽉 채우자. 그래서 채우다 보면 오버를 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여기선 써있지 않지만 나중에 딱 봤더니 다 붙었어요. 근데 모양이 틀려. 이거를 과다가골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은 과다가골 형태에 있다 그러면 이미 유압은 다 된 거예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양이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 그랬죠? 항상성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항상성. 왜? 항상 요만큼 항상 더도 말고 다 싫어. 적은 것도 싫고 너무 많은 것도 싫어. 난 내 모양 그대로 가져갈 거야. 상해에서의 항상성은 내 모양 그대로. 원래 내 모양은 이거였는데 이만큼 불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질병에서는 내가 호르몬 너무 많아도 싫고 너무 작아도 싫어. 그럼 뭐야? 너무 많으면 과다, 너무 적으면 결핍 또는 그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항상성. 내가 뭔가 비타민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비타민을 왕창 먹어버려. 요즘 선전하죠? 광고에서 백종원이 뭐라 그래요? 칼 가지고 딱 적당하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백종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너무 많이 먹으면요. 딱 2만 필요한데 5가 들어오면 2만 섭취하고 나머지 3은 버리든지 어디에 저장을 하거나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는 딱 요만큼이야. 그러면 요만큼만 하시면 돼요.
요만큼이 필요해. 그런데 너무 많이 뚱뚱하게 붙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어떤 세포가 출발을 해요. 어떤 세포? 박골세포라는 애가 들어와서 얘를 골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디가 풀어졌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장기간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리모델링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형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증기, 두 번째 보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형성기를 거쳐서 완전히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골절 치유의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재형성기는요, 뼈의 두께와 길이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뼈, 뭐 대퇴골이라든지 경골이라든지 이런 뼈가 한번 골절이 일어나서 나중에 보건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재형성기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느냐면 한 5년 가요. 그러면 5년 동안 못 걸어요? 그거 아니에요. 보통 1년 반 정도 되면은 피는 뽑고요. 재활치료해서 다 걸어 다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뚱뚱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요, 싹 흡수가 돼서 내 모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양을 못 찾았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재형성기, 리모델링 기간을 가졌는데도 이상해졌어, 뼈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부정유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개념을 정해줘요. 붙었는데 뭐가 문제야? 붙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에이, 원래 내 모양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붙었잖아.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각형성 또는 부정유합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유합은 다 붙은 거를 얘기해요. 골유합은 다 됐는데 해부학적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부정유합이라고 그래요. 불유합은 뭐야? 불유합은 아예 안 붙었어. 뭐야? 하나도 안 붙었어. 그럼 언젠간 붙겠지. 5년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안 붙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6개월 지났는데 분류합? 말 안 해요. 왜? 충분히 어떻게 해요? 우리 재형성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갔기 때문에요. 이런 기간 때문에 사실은 분류합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붙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른 액션이 들어가죠. 왜 안 붙었을까? 그러면 이쪽에서 골 이식을 조금 해서 좀 채워 넣고, 그죠? 그렇게 채워 넣는데도 잘 안 붙어. 그러면 또 운동도 좀 시켜보고 뭐 밖에 외부에서 뭐 초음파도 좀 해서 골 그 증식을 좀 촉진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뼈의 구조는요, 그냥 뼈가 아니라 저 보세요. 자, 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바깥 부분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 부분을 연결해주는 이게 골막이에요. 그래서 이 골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골막이, 그래서 골절이야 그러면 골막이 파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끊어지고 얘도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골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신경이랑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힐링이라고 얘기하는 거, 뭔가가 상처가 나서 치유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혈액이 분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죽어도 이런 쪽이 안 붙어. 이렇게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뭐예요? 그쪽은요, 그러니까 혈관 분포가 없어서 힐링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막은 혈관하고 신경 이런 것들이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골막이 잘 치유가 되면 이제부터 붙는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안쪽에 보면은 골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에 뭐 피질골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다공증 그러면 뼈도 이렇게 얼기설기 들어가는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벌집 모양이 누구는 촘촘하고 누구는 조금 더 어슬거리고, 이거에 따라서 골다공증이야 골다공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골질이에요. 골막 안쪽에 골질이에요. 그래서 해면골 양상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보는 게 골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쪽에 골수가 들어있어요. 안쪽에 골수가 들어있어서 뭔가가 우리가 혈액을 만든다든지 뭐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수는요, 엄마 뱃속에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적색골수로 있을 때만 피를 만들어냅니다. 혈액을 만들어내고요. 점점 성장해 가면서 적색골수가 황색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건 확실한데 이렇게 장관골에서 만드는 일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 피는 골수에서 만드는데 어느 골수, 어느 쪽 골수, 뭐 척추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이런 쪽에 골수에서만 평생도록 적색골수가 살아남아서 거기서 혈액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이라는 말을 나와요. 연골.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골막하고 이 끝에 있는 연골. 자, 연골 보시면요. 여기 있는 걸 연골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관절면에 있는 끝에 있는 쪽을 연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골연골이라고 해요. 골연골. 여기도 골연골입니다. 양측이 다 끝, 양 끝에. 근데 우리가 골은 이게 뼈가 당연하니까 골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자, 이 뼈가 아기 때하고 어른하고 뭐가 달라? 아기는 얇고 짧아. 어른은 어떻게 해요? 좀 굵고 길어요. 그러면 아, 뼈도 성장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도 성장해야 돼. 그죠? 그러면 두께로의 성장을 할 때는 골막에서 두께로 일어나요. 여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두께로 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막은 골막인데 골화가 일어난다. 골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딱딱한 조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간 망글망글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좀 소프트한 조직에서요. 뭔가가 진행이 되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는요. 처음 태어났을 때요. 뼈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완전히 그 뼈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뭉글 일어나면 부러지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소프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한 게 있는 거를 여기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딱딱해지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골화라는 말을 쓸 거예요. 골화. 골화는 뭐냐면 딱딱해. 뼈처럼 되는 과정을 골화예요. 뼈는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화라는 과정을 하는데 자, 막을 중심으로 해서 막내골화야 그러면 두께로의 성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길이로의 성장도 해야 되죠. 그러면 골화를 하는데 여기도 골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딱딱해지면서 길어질 거야 라고 말을. 그러면 여기에 연골이라는 말이 있어. 골연골이잖아요. 여기서 연골내 골화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책에 보시면 막내골화, 연골내골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무슨 소리냐? 아, 막내골화야 그러면 두께로의 성장이고요. 연골내골화야 그러면은 길이로의 성장이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냐면요.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지 않은 문제 중에서 꼭 해부학적 문제를 묻는 문제들이 요즘 왕왕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몇 년간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해부학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들이 뭐 몇 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걸쳐서도 나오고 연거푸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아, 기본적인 거를 알고 가자라는 뜻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귀, 뇌에 구성하는 구성물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귀는 맨날 청력, 귀가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얘기했는데 귀가 어떻게 생겼지? 봤더니 몰라. 그러면 이게 뭐 해부학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 귀가 맨날 안 들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 그러면 귀가 들리면 귀가 들리는 뭐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뼈가 성장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성장을 해? 길이로의 성장도 하고 두께로의 성장을 하는데 그래 길이로는 그러면 관여하는 게 뭐야? 연골이야. 두께에서 관여하는 게 뭐야? 골막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골화되는 형성 과정을 하는 게 막내골화야. 그 다음에 연골내골화야.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막내골화, 연골내골화 이런 것들은요. 혹시라도 요즘 또 가로 문제도 가끔 나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새로이 생성될 때 필요한 세포는
고라세포 또는 골모세포. 엄마세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골모세포, 고라세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뼈를 너무 과다 생성이 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파골세포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뼈에 대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은 다 갖추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